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안녕하십니까, 코비의 TV입니다. 요즘 들어서 왜 채널 이름이 코비의 TV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한두 분씩 생겨요. 처음 유입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굳이 설명란 같은 데 써놓지 않으니까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비의 TV라는 채널이 거의 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채널 만들 때 일 때문에 베트남에 넘어가 있었어요. 하여 베트남에 사는 한국 남자, 코리아, 비엔남 합쳐서 코비의 TV로 채널명이 지어졌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도 베트남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아마추어스럽게 여행 영상도 올리고 먹방 영상도 올리고 그냥 일상을 담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서 찍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은데 무서운 이야기나 하나 하자. 내 인생에서 약간 유일무이했던 어떤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제가 만든 다른 영상들은 조회수가 하나도 안 오르는데 무서운 이야기 영상만 조회수가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분, 두 분 팬분들도 생기고 내 이야기도 이야기해주세요 하면서 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생겨가지고 결국 이렇게 공포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겠죠? 오늘도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비의 TV 구독자 전윤식님의 제보 사연이고, 다른 하나는 익명 제보 사연인데, 이 두 가지 모두 마치 제가 그 당사자인 양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는 2010년도였고 그 당시 제가 24살이었는데 이 무렵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서울 좋다.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 때라서 당시 구미공단에서 일하던 친구랑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분당 서현에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피스텔이라고 평가받던 풍림아이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경비 보안 일을 시작했어요. 이후에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1년을 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2011년으로 해가 바뀌고 1월 초였는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시가, 너 어떤 일을 하던 최소한 끈질기게 1년은 버텨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 이제 해도 바뀌었고 25살이면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나 직장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작했던 일이 강남 일원동에 삼성 서울대병원에서 보안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당시 삼성 서울대병원의 암센터에 취직을 해서 보안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암센터다 보니까 되게 위중한 분들이 많아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하여 거기 일하면서는 쉽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표정 관리도 동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제 근무 형태가 그 병원은 지하 5층부터 14층까지 이렇게 높게 있는데 이 중에 지하 1층부터 1, 2, 3층에 있는 로비들이 있어요. 여기 로비에서 손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환자 가족분들 혹은 환자 이분들한테 인사하고 또 안내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3층 같은 경우가 중환자실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 3층 인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연락을 한 통 받게 되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간호사분들이 연락이 와요. 지금 고인분 나가시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 좀 잡아달라. 이 연락을 받고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잡고 나면 이내 하얀 천에 덮인 고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일하면서 되게 여러 번 마주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찰 중에 지하주차장의 하역장 쪽에 내려가면 가끔씩 그 고인분들 나가실 때
하얀 천에 덮여 있어요. 또 이 앞에서 막 어린 자식이 돌아가셨나 봐. 어머니께서 막 바닥에서 오열하고 응급차 얻어 타고 이런 장면들도 되게 자주 목격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다른 데서 보안 경비를 했더라면 절대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해나가던 어느 날이었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당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무속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소위 말해서 박수무당이었는데 2018년에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는 몸멀쩡히 살아계셨어요. 아무튼 저한테 연락이 한 통 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가, 너 쉬는 날 시간 있으면 작은아버지 댁에 놀러 좀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 이제 쉬는 주말에 우리 작은아버지 댁에 방문을 드렸는데 딱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시가, 네 요새 무슨 죽은 사람들 보고 다니나? 대뜸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작은아버지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네, 그 보긴 보는데 하얀 천에 덮인 걸 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앞에 앉혀놓으시고 앉아봐 하시더니 부적을 한 장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이거 주머니든 속옷이든 안 보이는데 잘 넣고 다니라고, 항상 네 몸에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뭐 준비된 게 없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물어보고 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아버지 집에서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보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었고 또 대뜸 저를 불러가지고 부적까지 지어준 거 보면 아, 지금 내 주변에 뭔가 있나? 이런 찝찝함이 남잖아요. 하여 그 다음 주 주말에 다시 한번 작은아버지 댁에 방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봤죠. 작은아버지, 혹시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제 주변에 뭐가 있던가요? 뭐 무서운 그런 거예요? 하고 여쭈었더니 작은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 근데 내가 박수인데 뭐 그런 게 무섭겠어? 귀신이건 뭐건 다들 살아생전에 그냥 사람이었을 텐데 똑같지 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저한테 막 굵은 소금을 뿌려주셨는데 아마 제 주변에 존재하는 무슨 부정 같은 거를 날려주시는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작은아버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날 이후로 야, 진짜 무당은 무당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소름 돋는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우리가 학창 시절 때부터 단짝이었던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이제는 4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5명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지 생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한강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코로나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진짜 잘 됐어요. 요식업 사업을 했는데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뭐 저야 친구들이야 다 직장인들이니까 이렇게 돈 잘 번다고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다가 본점이 잘 되니까 본점 확장도 하고 본점이랑 종목이 다른 식당들도 도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걔 이름빨이 있으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오는데 바로 코로나였죠.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영업시간 제한 걸리고 매출 직격탄. 얘가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본점의 경우야 뭐 이름값도 있고 단골들이 좀 탄탄하다 보니까 배달로 전환해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해봤는데 이게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도 모르고 계속 뭐 나가야 되는 돈이나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이제 빚쟁이가 되면서 처분을 했죠. 얘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한동안 저희 집에서 얹혀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한강에 투신을 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한강에 투신하면서 핸드폰이 한강에 유실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 유품 중에서 핸드폰은 나오지 않았고 얘가 자필로 적은 유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얘가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 목격자도 있었기 때문에 얘 죽음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인이 살자였고 거꾸로 하면 거죠. 이제 경찰 측에서도 별다른 사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살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애들이랑 다 같이 장례식장에 가서 엄청 펑펑 오열을 했어요. 야, 미친놈아,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오열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던 단톡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친구들이 좋은 곳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거주했던 곳이 우리 집이었기 때문에 얘 유품 같은 게 우리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 제가 그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유가족분들한테 친구 부모님께 돌려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곳곳에 친구의 그런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죠,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얘가 죽고 난 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얘 생일날이었는데 우리 친구들끼리는 무조건 생일날은 되게 즐겁게 챙겨주던 그런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얘 생일날 전날 밤에 우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밖에서 맥주 한잔 한 다음에 우리 집으로 모였어요. 이제 4명이서 뚫러 앉아가지고 12시 카운트 기다리면서 제 친구 생일 축하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자정이 되자마자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그 친구 생일 축하해주면서 초를 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슬픔에 잠겨가지고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옆에서 친구가 야, 이것 봐 하면서 깜짝 놀라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12시 되자마자 얘가 죽은 지 한 달 지났어도 우리가 단톡방이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뭐 좋은 곳에 가라, 보고 싶다 이런 카톡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린 다 읽었는데 죽은 애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숫자 1이 달려 있었단 말이야. 이제 생일이 되고 나서 애들이 거기다가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순간 그 위에 있던 숫자 1들이 사라지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누가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뭐야? 왜 사라졌어?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데 순간 방 어딘가에서 진짜 완전히 무감정한 목소리로 나 너무 춥다. 딱 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맞춰서 순간 보일러실에서 웅 하면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보일러실 쪽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다른 친구 하나가 너네도 방금 들었지? 저만 들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 숫자 1이 사라진 것도 우리가 다 같이 그 목소리를 똑같이 들었던 것도 자기 생일날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었을까. 또 마지막에 죽은 게 한강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춥다고 보일러를 켰던 게 아닐까, 아직 우리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 준비해서 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